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3회 기출문제부터 여러분 슬프게도 인사 2급의 이론 범위가 거의 인사 1급과 거의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문제 수는 동일하게 20문제에 해당되는데 1급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갑자기 생겨버리게 됐어요. 좀 슬프지만. 그래서 3위 기출문제 부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존 기출문제 2급뿐만이 아니라 1급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좀 커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기출도 이제 좀 여러분 2급 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히 풀어 보셔야 2급 문제 푸실 때 문제 없으세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기출 문제 범위 안에서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 부지런히 좀 더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에요. ERP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해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인데요. 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네, ERP는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건요. 기존의 선진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있는 패키지화 되어 있는 ERP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ERP 패키지화 되어 있다고 해서 신기술 도입을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1번, 4번이고요. 네, 2번이에요. ERP 시스템이 갖는 특징을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인데요. 자,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 이렇게 보기에 합쳐 넣어서 헷갈리게 해서 풀어내라 라는 거 잘 나오니까 2번 처음에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정답 1번이에요. 객체 지향 기술 사용, 이게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고요. 그 외에 뭐 4세대 언어라든가 뭐 멀티티어 환경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특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 3, 4는 기능적 특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보기에 있는 것들도 눈에 좀 익혀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번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네, 경영진 중심 하면 안 되고요. 전사 참여, 전사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2번이죠, 2번. 2번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었죠. 그 3번은 4번이 틀렸어요. 네, 4번은요. 다음 중 ERP 구축 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네, 기본적으로 순서는 알고 가셔야 된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그런 그 단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첫 번째로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3번 정답 4번에 3번 해당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현황, 에이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석 단계였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 도출, 미래의 업무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갭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모듈 다 조합화를 하고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주고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시험 가동을 하고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면 더 좋고 그렇게 기억을 꼭 하시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5번이에요.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유지 기능에 해당되는 건 인사평가 관리 아니에요. 요거는 개발 기능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 기능에 해당되는 거는요. 노사관계라든가 이직관리라든가
안전보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확보 기능은 채용이나 모집, 뭐 선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보상 기능은 복리후생뿐만이 아니라 임금 관리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개발 기능엔 교육 훈련 관리, 인사평가 관리 또 뭐 승진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6번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인데요. 자, 이거 정답 3번입니다. 3번. 이런 것들은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눈치껏 맞추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분리돼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약간 부정적인 말들이 있으면 약간 틀리다라고 잡아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에요. 분리돼서 운영되면 안 되죠. 효율성, 형평성 다 고려해야겠죠. 6번은 3번이고요. 7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한 용어는인데요.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수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래서 NCS 7번에 4번. 그래서 이게 NCS 이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서 국가에서 엄청 좀 강화를 시켜서 막 교육을 할 때 계속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에도 이렇게 등장을 좀 가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MBO 요거는 목표관리법에서 인사고과 쪽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였는데요. 목표를 상사와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끔 목표에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 요게 MBO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무기술서는 직무 분석 이런 부분에 나온 부분이었죠. 그래서 직무를 과업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한 게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능 목록 제도 같은 경우는요,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나 능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능 목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파트에서 나왔는지, 용어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8번이에요. 다음 중 직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임금의 격차를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로 책정하게 되는 거. 자,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로 책정한다.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 급여를 책정한다라는 거예요. 직무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게 직무 관련된 걸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가능하다. 요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 직무급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무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부분이 직무급이었죠. 자, 직능급 같은 경우는 직무급과 연공급의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공급은 연공주의에 맞춘 거라서 경력, 학력, 연령 이런 걸 중시하는 부분. 성과급은 연공급과 달리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이 부여가 되는 체계이다. 하지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게 성과급이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정답이 2번 직무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9번 다음 중 인적자원의 예측 방법 중에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인데요. 자, 인적자원 예측 방법 중에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있었죠. 네, 그 수요 예측에는 정성적 기법, 계량적 기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4번 델파의 기법, 정성적 기법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적 기법 중에 하나인 델파의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이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정성적 기법 중에 명목 집단 제도 이런 것들도 있었죠. 명목 집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기법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들 용어들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1, 2, 3번은 다 공급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대체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직무에 해당되는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그거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적 자료들을 가진 것을 모아놓은 걸 대체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기능 목록은 그 종업원의 기능이나 기술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게 기능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코보 분석은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별 종업원들의 이직이라든가 직무가 이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마코보 분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정답 4번이었고요. 10번 다음 주 능력주의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그냥 딱 나오네요. 연공 중심. 연공은 경력이나 뭐 연령이라든가 학력 이런 것들, 능력보다는 개인에 대한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승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공 중심, 그거는 요 능력주의와 맞지가 않아요. 배치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1번 다음 중 개인이 경력 개발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는, 자, 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 목표. 그래서 정답 11번은 1번 경력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경력 계획 같은 경우는 경력 목표를 세우고 나서는 그 경력 목표가 도달하게끔 여러분들 계획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정체는요,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체제 하에 그런 어떤 회사의 체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직위나 이런 경력들이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도저도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정체가 되어버린 상태가 경력 정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12번 다음 중 적정 배치의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이거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없다고 못 맞추고 이러신 거 아니죠? 12번은 네, 4번이에요. 그래서 자, 적정 배치 원칙 뭐 4가지 알아두시라 해서 막 4가지 이렇게 하나 외웠던 것 중에 요거는 노동력 최대 이용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배치의 원칙인 균형주의, 적재적소, 실력주의 혹은 능력주의, 후진 양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문구는 인재 육성이 사실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후진 양성의 원칙은 경력 개발 쪽 이쪽에 나오는 부분이긴 해서 아예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요 문구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 외우실 때는 균형주의, 인재 육성, 적재적소, 실력주의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12번은 정답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13번 다음 중 임금 수준 결정 시 상한선이 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1번. 그래서 설명했을 때 항상 막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고, 이렇게 기업의 지불 능력. 그리고 이제 하한선은 이제 생계비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점을 두는 게 타사의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선으로 해서 수준,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되겠어요. 상한선은 무엇인지, 하한선이 무엇인지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번 다음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이거는 150만 원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150만 원 요거 하나 정도만 외우세요. 괜히 또 추가 문제까지 또 외우시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 문제 금액은 150만 원이다라는 거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더 좋겠어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 여기 1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은 장애인 이런 경우가 이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은 없어요. 14번은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5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정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정규 시간 넘었으니까 초과 근무했잖아요. 초과 근무 수당이다라고 바로 골라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보기에 있는 문구들을 보고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 15번은 정답 3번 초과 근무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책 수당은 그 직책에 맞게끔 수당을 더 주는 거. 특수 작업이나 특수 근무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을 때 주는 수당이겠죠. 네, 15번은 정답 3번이었고요. 16번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4대 보험 중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중에 자 4번이죠. 실직 이런 것들, 실업보험, 실업급여 이런 거 나오면 아 고용보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대 보험은 꼭 포인트 되는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 국민 건강 증진, 예방, 출산 이런 것들 나오면은 건강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촉진 이런 거는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 그리고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 를 내는 거, 부담하는 건 산재보험이다. 이런 것도 포인트 되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가시면 그 4대 보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17번 다음 보기는 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인데요. 소득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 표준 과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합산이죠. 소득 합산. 합산. 그래서 종합과세. 요거 얘기한 겁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5월 2년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리고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는 2배부서 근영기 이런 소득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류과세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하는 건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고, 분리과세라는 거는 일용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18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근무 시간 중에 일정 시간대 정하고 이 시간에는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를 받거나 걸지 않고 회의 소집, 업무 지시도 없는 등 업무 흐름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근무하는 거. 그래서 집중 근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근무제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는 정말 자리도 뜨지 않고 일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근무제에 해당되는 용어였고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집중근무제가 하네요. 네. 원격근무제는 원격 환경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어디 외부에 있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원격근무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파트타임제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를 정해서 파트타임을 파트별로 정해서 근무하는 거, 그게 파트타임제고요. 선택적 근무제는 이제 시간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 시간대에 근무하겠다라고 정해서 근무하는 게 선택적 근무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번 노동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노동쟁의.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사용자 측 쟁의 행위 피케팅. 피케팅은요, 근로자 측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사용자 측 쟁의 행위 이쪽이 틀렸고요. 사용자 측 쟁의 행위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예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거.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조업을 계속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쟁의 행위 하고 있는 근로자 말고 그런 퇴직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쟁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조업을 계속하는 거죠. 조업 계속 이게 사용자 측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 쟁의 행위 2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단체 교섭이 잘 평화적으로 됐을 때 단체 협약이 가는데 그 평화적인 절차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쟁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1번도 맞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은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20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단체 교섭의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복수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집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복수 기업이 사용자 대표와 집단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 집단 교섭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단체 교섭 유형 문제는 사실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문구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기 문구도 거의 책에 있는 용어 정도 그 선에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용어들을 가지고 풀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요거는 단체 교섭 유형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길 좀 바랄게요.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이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직 실제적으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기업별 교섭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사업장 또는 기업,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 그리고 하나의 사용자, 하나의 노동조합.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이제 하는 거. 이게 기업별 교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단 교섭은 여기 집단적으로 서로 노동자 측도 집단, 사용자 측도 집단, 집단끼리 묶어서 하는 집단 교섭으로 보시면 되고요. 통일 교섭은 조금 더 큰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구가 나올 때 전국, 지역 단위별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통일 교섭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대각선 교섭은 뭐 금속 노조, 금융 노조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면 대각선 교섭 얘기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약간 좀 하나의 용어를 좀 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좀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체 교섭 유형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좀 맞춰주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단체 교섭 유형까지 해서 20번 문제 끝까지 풀어봤고요. 자, 2018년 3회부터 여러분 2급 여러분들 이론 범위 넓어진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1급 기출까지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고 내용 익혀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